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 것은 8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니라 노래를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은 훨씬 더 오래전, 무려 50만 년 전이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악기 목소리로 아주 오래전부터 찬양을 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으로의 향연, 클래식 갤러리,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클래식 갤러리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죠.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신 서희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점점 네. 무더위라는 게 실감이 나잖아요. 아, 그래요. 많이 더워졌어요. 네, 많이 네. 불쾌지수들도 느끼실 텐데 네. 이럴 때 선생님만의 비법 없을까요? 어떤 음악이라든가. 시원한 음악을 듣는다? 역시 예. 근데 그거 아니고요. 정말 뭐 당연히 우리가 좀 바캉스도 가야 될 것 네.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원한 음악을 준비하긴 했는데 네. 그런 음악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 마음에 어떤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네. 또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역시나 마음가짐에서 다 네. 모든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시원한 음악은 어떤 걸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이분은요, 보기만 해도 사실 시원해지시는 그런 분입니다. 모델 박둘선 씨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둘선 씨는 어떤 여름 이기는 비법 있으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 여름 자체를 즐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왜 겨울에 선글라스 끼면 조금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시작했다 그러면 선글라스도 좀 꺼내서 껴보고 선블럭도 발라보고 땀 나면 에어컨 앞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즐겨보는 것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그러면 여름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요. 박둘선 씨의 매력을 네. 지금 계속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뭔가 이런 달관의 경지에 있는 그렇죠. 듯한.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도 많이 주시고 네.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삶이 부담스러워지니까요. 근데 정말 시원하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시원하게 입으시고 또 웃는 모습도요. 네. 정말 시원하게 웃으세요. 제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항상 네, 감사합니다. 일명 싱그러운 미소, 네, 예, 네. 박둘선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전해주실 곡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 받아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곡을 소개하기 전에 네. 먼저 하나 질문 또 드려볼게요. 두 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자주 못 가서 그렇죠. 그런 일탈에서 조금 이렇게 네. 벗어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전 즉흥적으로 네. 좀 여행 가고 그래요. 즉흥적으로도 가세요? 네. 네.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해야 뭐가 되는 성격상 그렇기 저도 때문에.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행을 위해 계획하는 순간부터 즐거움의 네.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올 때 되면은 좀 힘들긴 하더라고 항상.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일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여행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곡. 또 여행에서 주는 어떤 싱그러움을 대변해 줄 만한 그런 곡. 그런 곡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첫 곡이 비제가 작곡한 아를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모음곡이 있어요. 네. 이 모음곡은 두 개의 모음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모음곡의 제 3번 곡 미뉴엣입니다. 첫 곡이 미뉴엣. 아름다운 곡으로 시작합니다. 네. 과연 선생님이 이끌어주시는 여행 어떤 여행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조르주 비제의 아를리의 여인으로 그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플룻 연주가 이승호님의 연주로 이 곡 감상해 볼게요.
네,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음. 분들도 가장 친숙하게 많이 들으셨을 멜로디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아를레의 여인 참 아름답고 뭔가 맑고 순수함이 느껴지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그 여자는 아름답겠구나. 네, 그 남자는 사랑스럽겠구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사랑이 이렇게 조금 충만하게 또는 네. 이렇게 충만해진다, 채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거나 이렇게 하면 제 삶이 조금 윤택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클래식 음악도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고전이란 말 자체가 클래식인데 네. 이런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흥이 남다른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양식처럼 네. 네. 이 고전 음악도 우리에게 편안함과 그런 어떤 정서를 채워준다는 네, 느낌이 감성이 채워져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청자들도 그걸 같이 느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고 너무나 귀에 잘 네. 익어 있는데 비제가 사실은 이 곡을 작곡했을 때는요 굉장히 혹평을 받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제라고 하는 작곡가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이긴 하죠. 일반적으로 프랑스 작곡가들 우리가 좀 생소한데 비제라는 사람만은 그래도 좀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 오페라 카르멘. 네, 카르멘. 카르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 아를레의 여인이라는 작품. 또 진주 조개잡이라고 하는 그런 또 오페라가 있어요. 네. 선율이 일단 비제 음악은 선율이 일단 확실해요. 명확한 선율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때는 굉장한 다이나믹도 있어서 비제 음악은 정말 우리에게 경쾌함과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감정을 주는데 이 아를레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워낙 어떤 극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이 워낙 27개의 곡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곡이 연주되고 나서 15번 정도 연주를 했는데 도저히 혹평 때문에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 비제란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4곡을 뽑아서 그걸 더 좋은 관현악곡으로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모음곡 제1번이 탄생하게 됐고 네. 그 이후에 다시 모음곡 2번이 탄생하는데 왜 이 곡을 저는 빠뜨렸는지 이 작품이 바로 모음곡 2번의 세 번째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만큼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생각되고 플룻 하면 항상 저는 이 멜로디부터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 곡 자체가 워낙은 플룻 곡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애초에는. 애초에는 그럼 플룻 곡이 어떤- 아니었던 일반 간현악 곡에서 이게 이제 플룻 곡으로. 근데 너무나 플룻에 잘 어울리는 그런 곡으로 탄생된 곡이 바로 이 곡 같아요. 네. 비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카르멘과 아를레의 여인 너무 색채가 다르죠? 네, 아무래도 카르멘 자체는 되게 크게 느껴지면 아를레의 여인은 지금 딱 들어보는 순간부터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네. 그다음에 섬세함이 느껴져서 굉장히 어떤- 여성스럽다 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관능적인 카르멘과는 색채가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요, 카르멘의 사막장에 가면 간주곡이 나와요. 그 네. 간주곡도 플룻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곡인데 그 곡은 아를레 여인과 너무 흡사해요. 이런 멜로디입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멜로디를 플룻이 연주하는데 아를레 여인 이 작품과 너무나 정치가 흡사해요. 그러니까 비제란 사람이 여러 가지 성격의 음악, 작곡가가 너무나 비슷한 작품만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지루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카르멘의 빰 따가다가다가단 따가다가다가단 따가다가다가 서곡은 그렇게 화려하게 나오다가 또 산막의 간주곡에 갔을 땐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비가 이어져야 역시 작곡가의 작품이 우리에게 정말 명작으로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우리 패션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하나의 스타일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고 그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 나이,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도 그 부분이 다 바뀌더라고요. 네, 바뀌어야죠. 네, 한 네. 사람이 한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특별히 비제 같은 경우에는 듣는 이로 하여금 좀 그 폭이 넓고 네. 좀 광활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야만 작곡가의 그런 어떤 다양성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다양성이 감상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한 작품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다 일률적이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어요? 그런 다양성을 정말 잘 충족시켜준 작곡가가
비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아를레의 연인도 바탕이 되는 문학 작품이 그렇죠. 있을까요? 문화 작품이 있습니다. 아를레의 여인이라는 것은 그 알폰소 도테라고 하는 그 작가의 네. 희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희극이 내용이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 남부 프랑스 지방의 그 아르르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곳에 지주의 아들인 프레데릭이라는 사람이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의 사랑을 이루지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집에서 이 여인이 좀 안 좋은 소문이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너의 결혼 상대라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다른 여인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이 그 여인을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도저히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창문으로 떨어져서 두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내용이 아를리 여인인데 비극이네요. 비극이죠. 네. 근데 그곳에서는 이런 이상하게 비극 속에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숨어 있어요. 카르멘도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비극 속에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들이 나오는지 저도 사실은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네, 아픔 가운데 피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네. 더 깊이 공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은 네, 그런 네.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음악 속에서 느껴지지만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녀뿐만 아니라 인간이 끝까지 잡고 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극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죽음도 들어요. 불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또 그런 비극도 일어나는 거겠죠. 네. 네, 그렇죠.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의 죽음, 우리를 네. 위해서 대속의 죽음. 그것도 정말 저는 영화 예수님을 그린 그런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볼 때면 정말 그 장면 고통당하고 또 십자가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걸어가는 그 장면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가장 큰 비극이죠. 네. 정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네. 너무나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준 것. 그게 정말 문학이나 또 우리의 종교나 신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아픔 속에서 정말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아를리의 여인의 특징이 문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장르가 미뉴엣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미뉴엣이라는 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뉴엣은 궁정에서 주로 쓰던 그런 세 박자의 그 춤곡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음악 형식처럼 이렇게 발전을 해서 베토벤 시대에 와서는 마지막 악장의 직전에 놓이는 어떤 하나의 악장처럼 됐어요. 보통 베토벤은 4개의 악장으로 교향곡을 작곡을 했기 때문에 주로 3악장이 미뉴엣으로 작곡이 되어 있고 이 미뉴엣은 베토벤 음악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웅장하다. 웅장하다. 그런 느낌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네. 그런 웅장함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1악장과 4악장인데 그 사이에 3악장을 들어보면요. 정말 이런 멜로디를 베토벤이 썼어? 라고 싶은 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또 미뉴엣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를르의 여인이라는 것 자체에 지명의 의미가 이 곡 속에 조금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 아르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하는 도시인데요. 네. 고대 그리스의 유적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고 유명한 사람이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해서 더 유명해졌죠. 누구? 바로 고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그 미술가가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많이 해서 이 지역이 많이 더 알려졌죠. 네. 비제가 그 지명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곡을 썼고 고흐가 그곳에서 작품을 했다고 하면요. 네. 정말 저희가 가보지 않았어도 네. 그려보게 돼요. 아름다운 풍광을요. 네, 우리가 작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만 그 고흐가 그린 작품 중에 포rum 광장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뭐 다 아실만한 작품이고 또 고흐의 유명한 작품 중에 정말 대표적인 작품 중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들이
바로 이 아를리에서 그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풍광만 봐도 아, 아를리가 이런 곳이구나. 또 우리가 지금 방금 들었던 이 비즈의 아를리의 여인 이 작품을 들으면 정말 그 아름다움이 아,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이다는 느낌이 들죠. 네, 음악 통해서 이렇게 또 여행을 할 수도 있네요. 네, 음악을 통해서 또 귀로 들으면서 사실은 고흐의 그림까지 본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자체를 우리가 보고 그냥 느끼기만 해도 이 감성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감동이잖아요. 저는 네, 참 네. 그래도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 볼 때마다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네.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이게 사람이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감동들을 빛깔이 안 나오죠. 그럼요. 네. 그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을 가보면 느낄 텐데 음악가들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소를 방문하면서 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받는 그 감동을 어떻게든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 또는 지명이나 또 국가를 표현하고 있는 음악을 그곳에 가서 들어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재미난 추억거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저희가 아를르라는 지방에 가서 이 아를르 여인을 다시 듣게 된다면 얼마나 감동이 커질까라고 조심스럽게 상상도 해보고요. 네. 저희가 여행이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제1의 예술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프랑스 남부로 잠시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이제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아, 이번에 여행할 곳을 알려드리기가 조금 아까워서 네. 먼저 작품부터 오늘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작품을 들으면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작품 제목을 듣고 작곡가가 누구라는 걸 알고 먼저 이렇게 음악을 감상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전혀 모르는 작품을 근데 전혀 모르지도 않을 거고요. 이 작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품인데 아, 이 음악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고 한번 제목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먼저 음악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친숙한 곡일 거라는 예감은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과연 어떤 작곡가의 어떤 곡일지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룻 연주가 이승호님의 연주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또 한 곡의 아름다운 플룻 연주곡 들어봤는데요. 어떤 작곡가의 어떤 곡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주된 멜로디는 네. 따라서 흥얼거릴 수 있을 그럼요. 정도로 네. 친숙한 곡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을 어디로 떠날까요?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차곡차곡 여행을 가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네. 들더라고요. 굉장히 네. 여유로웠어요. 네. 왠지 어울릴 여행지를 선정한다면 프랑스보다는 조금 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네.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은 뭔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프랑스 영화도 좀 그렇다는 걸 못 느끼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보기에 조금 힘들죠. 네. 그죠? 너무 모호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상하기가 우리가 쉽지는 않은데 네.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 또한 그런데 이 포레의 이 곡만큼은 적어도 너무나 정확하게 명료하게 떨어지는 곡이어서 네. 분명히 프랑스적이지는 않다. 그럼 다른 곳일 건데 이 작품은 포레라고 한 작곡가가 작곡한 시칠리엔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렇다면 배경도 배경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죠. 네. 네. 프랑스 작곡가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네, 곡, 네, 네. 예,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오는데요. 네. 포레가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시간에 잠깐 등장을 했었죠. 네. 그 생상? 네. 네, 생상 이야기할 때 생상의 제자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동시대를 살았네요. 네, 동시대를 살았던 작곡가고요. 이 그 포레는 근대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다. 또 근대 프랑스 낭만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고요. 또 대기만성형의 작곡가다. 79년을 살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지금 1900년도 초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한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중요한 작품들이 주로 말년에 있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대기만성형의 작곡가다라고 얘기도 하죠. 네, 포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네, 있어요? 저는 사실 포레라는 작곡가는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되는데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네, 네. 또 플룻 연주가 파반느? 네, 파반 네. 오케스트라로 이제 썼죠. 네, 오케스트라. 이렇게 네. 들었을 때 굉장히 친숙하더라고요. 네. 파바느 작품도 유명하죠. 그 파바느라고 하는 이 작품이 뭐냐면은 파보라는 말에서 왔어요. 파보는 공작새예요, 공작새. 네. 공작새가 이렇게 뒤뚱 걸어가는 이 모습을 무곡처럼 그 춤곡으로 만든 네. 거여서 우리가 공작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새 자체가 가져다 주는 느낌이 화려하다, 네. 또 우아하다, 기품이 있다. 기품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바느라고 하는 이 무곡은 주로 궁정 무곡이었고요. 네. 또 그래서 궁정에서 좀 이렇게 무게 있게 출 때, 미뉴엣은 좀 가볍게. 네. 그러나 네. 파바느는 좀 무게 있는 그런 춤, 기품 있고 우아한 춤. 네. 그런데 시칠리아하고 좀 공통점은 없나요? 네, 같은 작곡가의 곡이니까. 네. 같은 작곡가라 하더라도 사실은 두 개의 공통점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시칠리아느는 네. 지명이고 네. 파바느는 음악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공통점은 없는데 두 작품 다 굉장히 우아하다는 것은 같이 우리가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칠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보면서 우아함을 느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네, 실제로 가 보셨나요? 네, 그곳이? 시칠리아 가봤죠. 시칠리아는 이탈리아가 이렇게 구두처럼 이렇게 나라가 네. 생겼는데 동쪽에 있는 꽤나 큰 섬이에요. 네. 근데 이 섬이 그 화산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솟아오른 섬인데 지금도 이렇게 활화산 지역이 있을 만큼 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죠. 이 음악을 들으시고 이 뒷 이야기를 알게 되신다면 한 번쯤 이것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네. 곳이에요.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이국적인 풍경이 이런 것들이구나.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적인 것, 네. 로마 시대, 또 그리고 화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네.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정말 포레는 프랑스만의 색채, 자신만의 색채를 잘 살린 작곡가였던 것 같은데요. 그 색채가 극대화되는 곡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그 레퀴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네. 이 포레가 레퀴엠을 작곡한 것은 40세에 작곡을 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퀴엠 하면은 어떤 말일까요? 진혼곡이거든요. 네.
영혼을 위로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좀 네. 슬퍼야 슬프고. 되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곡이다. 그러면 뭔가 슬픔과 아픔과 또 무겁고. 무거움과 이런 네.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포레의 레퀴엠은요. 이 죽음을 아름다움으로 승화를 시켰어요. 새로운 구원. 보통은 죽음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네. 그게 거기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데 포레의 이 그 레퀴엠은 아름다움의 경지로 표현된 것이 보면은 좀 다른 작곡가들과 다른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던 작곡가인 것은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을 슬픔으로 마감한 게 아니라 아버지 죽음은 새로운 구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포레의 그 특히나 비의 예수, 레퀴엠 안에 보면 비의 예수, 자비의 예수라고 하는 그런 곡이 들어가는데 네. 많은 작곡가들이 이 비의 예수를 정말 아름답게 작곡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빛이 나는 비의 예수는 단연 포레의 비의 예수인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죽음이라는 걸 다들 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다, 죽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자체가 있는데 포레 레퀴엠 자체가 그쵸. 네. 이렇게 무겁고 슬픈 게 아니고 새롭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좀 뭐 바램, 소망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용서, 또 구원, 또 네. 기쁨, 평화로움, 전혀 죽음과는 연관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포레의 레퀴엠을 통해서 떠오르거든요. 네. 그게 다른 작곡가들과는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죽음을 새로운 구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에 정말 잘 부합하는 작곡가 바로 포레인 것 같고 포레의 레퀴엠이 바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늘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 슬픔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쁜 마음으로 포레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매회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저희가 음악가의 삶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 시대적 흐름도 익혀가잖아요. 그런 것이 또 즐거움인데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새로운 지평을 알아간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프랑스 남부의 아를르 지방에서부터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 지방까지 플루트 선율을 따라서 저희가 떠나봤는데요. 네. 오늘 여행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포레라는 작곡가 소개하게 된 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고통이나 어떤 심판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을 구원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표현한 승화시킨 그런 포레의 그런 음악을 오늘 소개하게 돼서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고유의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꼭 그곳을 가지 않더라도 제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참 좋은 것 네, 같았어요. 또 음악이 또 여행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시간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요즘 여름방학 기간이라서요, 곳곳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회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녀분들과 함께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교육도 좋지만 음악을 통해서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또 여러분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좋은 음악 가지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